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 방해 사건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죠. 여기서 주목되는 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윤 피고인 측의 근거들이 재판에서 철저히 부정됐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는 당장 다음 달 19일로 잡혀 있는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후에도 여러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피고인의 형량은 어디까지 갈까요? 유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체포 방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이어졌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세운 야당의 잇따른 공직자 탄핵 시도,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은 부실한 국무회의를 정당화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른바 계몽령이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수사와 기소 절차나 계엄 선포의 명분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판결에선 12.3 비상계엄의 내용과 성격 자체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무기금고, 신군부의 쿠데타를 두고도 내란 수개로는 전두환만 기소될 만큼 극도로 드문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형량을 재량으로 깎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 사형은 징역 20년형으로 무기징역은 징역 10년으로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은 6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양형 기준상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증은 죄가 무거울 때 3년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과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8개로 나뉘어 있는 1심 재판이 2심에선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를 중심으로 일부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향후엔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를 모아서 재판할 땐 유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삼아 형량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이 다르고 항소심을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는 특검법 때문에 재판 기간이 겹치지 않을 수 있어 병합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민간 무인기 업체 직원이 해당 무인기를 자신이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일한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창업지원단 사무실. 교내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이 주소지엔 한 무인비행체 관련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발생한 이듬해인 지난 2023년 50만 원의 자본으로 세워진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학에 경찰이 한국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조사를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며칠 전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학의 연구원으로 용의자가 있다며 연구원 계약서를 복사해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군경 합동조사팀에선 무인기 업체의 대표인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이사인 또 다른 30대 남성은 채널A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3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북한 평상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특히 남성이 과거 우파 성향 대학생 단체의 회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시절엔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당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이 단독 행위인지 배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후 여부를 포함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이 남성을 불러 기존에 조사한 용의자와의 연관성과 무인기 제작 경로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아온 대만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더 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할수록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물량을 늘려주기로 미국과 대만이 합의를 한 건데요. 미국과 반도체 협상을 앞둔 우리에게 큰 압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만이 미국에 총 5천억 달러를 투자하면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깎아주기로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협상과 닮은 꼴인데 현금 투자, 신용 보증을 합친 총 금액이 우리보다는 다소 많고 일본보단 적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 TSMC가 사실상 총대를 맸습니다.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현금 투자 2,500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더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대신 분명한 대가도 약속받았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그 공장 예정 생산량의 2.5배까지, 다 지으면 생산량의 1.5배까지 물량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협상 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반도체 관세가 100%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과의 협상이 막 마무리되자마자 또 다른 반도체 강국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걸 잊지 않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반도체에 대해 경쟁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의 무관세 조건이 우리와 협상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이제를 대우를 한다라는 그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만 간의 그 협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조를 하면서. 다만 미국은 최종 기준은 국가별 협상으로 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 면세 약속을 받아낼 수 있을지 협상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일명 두쫑쿠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영업시간 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은 기본이라는데요. 하지만 당과 지방 함량이 높아 우려도 되는데 백승호 기자가 건강히 즐길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오전 11시 반. 카페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를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쫀득한 식감이랑 바삭한 식감에 이제 좀 달달하기까지 해서 근데 또 고소하기까지 하니까 분명히 먹어본 맛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조화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가게 역시 예약을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약을 제가 5일 전에 했어요. 한국적이지 않은 게 그게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쫑쿠는 지난해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을 쫀득한 쿠키로 만든 한국식 디저트입니다. 버터에 녹인 마시멜로에 코코아 가루를 뿌려 만든 찰진 반죽에 중동식 기름에 튀긴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고 감싼 겁니다.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반전 식감에 맛도 달콤하고 고소하다는 평가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한 개에 6-7천 원이나 되는 낮지 않은 가격에도 연일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루에 진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 전화하시는 손님, DM 전부 다 거절밖에 못하니까 죄송하죠. 뜨거운 인기의 온라인에선 두쫑쿠 판매 지도가 공유되고 심지어 국밥집에서조차 두쫑쿠를 팔 정도. 하지만 두쫑쿠 성분은 당과 지방의 결합체로 한 개 열량이 밥 2공기에 달해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동시에 이제 지방 소화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시켜서 췌장하고 혈관에 또 부담을 줍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 먹는 건 피하고 4분의 1 조각 정도의 적은 양을 물이나 차 또는 설탕이나 우유를 넣지 않은 커피와 함께 먹기를 권유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 시인 이육사는 광복을 불과 1년여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생을 마감해 어제 순국 82주기를 맞았는데요.
그가 숨진 옛 일본 헌병대 감옥 건물이 리모델링돼 옛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이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중국 베이징 자금성 동쪽의 한 옛날 거리. 빨간 대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거시설이 나타납니다. 벽은 페인트로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지붕의 기와나 창문의 방범창은 새 것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 헌병대의 감옥시설로 쓰였던 곳입니다. 이육사 시인이 이곳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끔히 단정돼 일반인들의 숙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3년 전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감방 출입문 옆에 있던 배식구나 지하실과 연결된 손바닥 한 뼘 크기의 쇠창살 창문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육사 시인은 1943년 국내로 무기 반입을 준비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듬해 1월 베이징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시신을 인수한 친척의 증언을 토대로 이육사 시인이 숨진 헌병대 감옥을 베이징 지역의 1호 독립운동 사적지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 헌병대 건물이 감옥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순국한 곳이라는 표지 설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고위급 이런 정치사범들을 수용했던 곳이다라고 직접 근무했던 그 일본인이 그 회고를 한 그런 책들도 사실 중국에선 이미 나와 있어요. 시인이 숨진 장소 근처에 떡, 과일 등을 올린 소박한 제사상이 마련됐습니다. 10명의 베이징 한인들은 오늘 이육사 시인의 서거 82주년을 기려 그를 추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 글을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한푹 적셔도 좋으련.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가 일본에 맞서 싸운 공동의 역사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들의 흔적이 세월에 잊혀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